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건실한 남성입니다. 제 입으로 저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성공했다고 자부하니 이렇게 우선 소개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결혼식 청첩장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결혼 정년기가 되고 보니 아는 형님, 아는 동생, 지인 등등 수많은 청첩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요즘입니다.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하고 인연을 맺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건 꽤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고아로 자라왔고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더 간절히 나의 가정을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저의 아프지만 통쾌하기도 했던 과거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보육원에 간 건 5살 때였고요. 어머니의 얼굴마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고아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더욱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허튼 짓이나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저는 드디어 인서울 명문 4년제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과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막노동을 해왔고 제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엄청난 희열과 만족감을 느껴서였습니다. 아마도 내 집에 대한 열망 같은 거겠죠?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지만 고아인 저는 졸업까지의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나라에서 성인이 되면 주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은 대학 4년을 버텨내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주식이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공부와 운 덕에 주식은 꽤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걸 또 착실히 모아 군대 가기 전 재개발 소문이 도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고 제가 제대할 때쯤 그 아파트는 몇 배가 뛰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듭한 투자가 큰 성과를 거두었고 결국 30대에 들어서자 제 손으로 제 빌딩을 올릴 만큼의 재력을 손에 넣게 되었죠. 전공을 살려 번듯한 건축 설계회사의 대표가 되었고요. 제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게 되자 많은 사람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그 중에선 빼어난 외모 또는 스펙을 가진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2명 정도 많은 깊은 교제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저의 재산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대충 조건을 맞춰 그들과 결혼했을지도요. 하지만 전 정말 예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 자랄 가정이 돈이라는 이해관계로 점철된 부모가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과 저는 무척 달랐기에 이별하게 되었고 그건 제게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아버렸습니다. 여자를 만날 때 내가 가진 재산을 숨기게 되었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굳이 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술자리였고 평범한 집에서 잘 자란 것 같은 그녀의 반듯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철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첫 데이트 날 맑은 눈으로 묻더군요. 건설회사 다닙니다. 우와, 건설이라니 정말 멋져요. 거칠고 힘든 일인데 멋지다뇨.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전 뭔가 엄청 든든하고 남자답게 느껴지는걸요? 그녀의 볼에 띈 빨간 홍조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내키진 않았지만 모 건설회사에 다니는 건 사실이니까. 내가 대표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게 뭐 큰일이라고 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의 관계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속물 같은 여자들과는 달랐고 저의 오래된 차를 보고도 불평불만은커녕 정감 있고 검소해서 좋다고 저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와 결혼을 결심했고 그녀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자기야, 나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멋진데. 우리 부모님 자기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만난 지 1년 만에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 저는 전에 없이 무척 긴장했습니다.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차 뒷좌석에서 꺼내고 크게 심호흡을 하는데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위를 보니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창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오촌 조카 돌잔치가 다음 주라고? 응, 벌써 자기랑 같이 간다고 다 말해놨어. 다음 주 시간 비워놨지? 그럼 당연하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여자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들어섰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는 퇴직 후 가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여자친구의 집은 보통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흔한 다세대 주택이었죠. 정말 그만큼 그런 그녀의 평범함마저 저는 무척 좋다고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내게도 가족이 생길 수 있을까? 부푼 기대를 품고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저는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아 씨의 남자친구 김한철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푹 숙인 등으로 뭔가 서늘한 기운만이 느껴졌죠.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론 내 인상이 마음에 안 드시나 걱정도 되었고요. 엄마, 아빠, 내 남자친구 한철 씨 오늘 온다고 했잖아. 한철 씨 들어와요. 그때 당황한 여자친구가 어버버하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앉게.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내키지 않은 얼굴로 냉랭하게 식탁으로 손짓하더군요. 부모님의 분위기와 달리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사위라도 대접하는 듯 상다리가 휘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죠. 역시나 내 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나, 넥타이를 좀 더 점잖은 거로 할 걸 그랬나 후회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네, 올해 32살입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고? 저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잠시 여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부모님께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부모님을 물으시는 아버지에게 여자친구도 무척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빠, 내가 한철 씨 부모님 안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좌불안 속으로 불편해하는 여자친구를 보니 제가 오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영아 씨와 결혼하면 장인 장모님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2배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허엄하며 아버님의 노여운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거 아무래도 고아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실 수 있겠구나 싶었고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멋쩍게 다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직업은? 아, 네.
건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건방져 보일까봐 좀 더 저를 낮춰 한 말인데 여자친구 부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낯빛으로 바뀌더군요. 그럼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한다는 말인가? 막노동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 분명 해왔던 일이고 건축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못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 내가 막노동을 한다고 하면 내 여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부모님이 막노동하는 날 반대한다면 내 여자친구는 어떻게 나올까? 어쩌면 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그녀를 향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며 예쁘게 웃던 그녀의 울상이 된 얼굴을 보니 정말 속상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야. 절대로. 영아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자신의 부모님께 이런 취급을 당하는 제 연인에 대한 미안함일 거다. 곧장 아버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타고 온 차도 자네 차고? 아까 차에서 내리면서 들었던 창문 닫히는 소리가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모님은 제가 오길 기다렸다가 창문 너머로 제 차를 확인했던 겁니다. 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타고 다닌 차입니다. 아이고. 그때 어머님의 입에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곡소리가 나오더군요. 내가 영아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위는 꼭 사자로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면 돈이라도 많던가. 세상에 막노동이라니. 어머니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듯 울부 같은 말을 터뜨리며 제 거친 손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셨습니다. 세상에 고아라고 해도 설마 했는데 저 손꼬라지 좀 봐. 저는 한 번도 부끄럽지 않던 제 고생한 손이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인생이 치욕스럽게 느껴졌고 자랑스럽게만 했던 지금까지의 고생이 마치 부정당하는 기분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어머님의 한탄 섞인 목소리는 저를 바닥까지 쳐박고 말았습니다. 자수성가한 고아가 사위 까물은 제일이라길래 그래 한번 보자 했더니 여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만약 제가 건설회사 대표이고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2채, 지금 높은 빌딩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유일한 여자의 부모님이 이런 꼴이라니. 정말 제가 꾸어왔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탁! 그때 아버님이 둔탁하게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디서 거지 새끼가 내 딸을 넘봐. 영아 뭐해?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자네는 얼른 내 집에서 꺼지게. 거지 새끼라니.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목덜미가 뻣뻣해지네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이를 악물고 버텼고 성공했는데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그대로 집을 나오려는데 여자친구가 커다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녀가 가엾기도 했고 이대로 포기하기는 싫다는 오괴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긴 뭘로 와? 이 버러지 같은 고아 새끼가! 라는 고함을 쏟아붓고는 제 등에 굵은 소금까지 뿌리더군요. 기가 차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정중히 인사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참은 이유는 오직 하나, 이영아,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통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고아에다가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는 게 이 세상이구나. 만약 내가 돈이 없었다면 정말 이 절망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 돈이 대체 뭐라고?
외동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별을 해야 하는 건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잔뜩 기가 죽은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먼저 전화해준 그녀가 고마워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부러 억양을 높였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만회하면 되지. 조카 돌잔치가 다음 주랬지? 내가 그때 가서 아니야 자기야. 그날은 우선 나 혼자 가고 다음에 기회 봐서 그때 다시 부모님 만나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더니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사랑하는 여자가 우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졌습니다. 내가 부모만 있었어도 이 여자가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을 텐데. 미안해, 영아야. 오빠가 뭘? 내가 미안하지. 정말 미안해. 라며 코를 훌쩍거리더군요. 이렇게 착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이별을 생각하다니. 그녀는 막노동하는 저를 이렇게 고스란히 받아주는데 저는 저를 자책하며 우는 그녀를 밤새도록 달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오랜 생각 끝 지금까지 상처만 받아왔던 저를 사랑으로 감싸준 여자,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여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냐며 예쁘게 웃어준 그녀를 부모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까짓것 부모님은 영아가 아니고 영아만 흔들림이 없다면 이 결혼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랬듯 결혼 또한 쉽게 얻을 수 없는 만큼 값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정이 힘든 만큼 더 행복할 거라고요. 차근차근 부모님을 설득해보자. 이렇게 다짐했죠. 드디어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가기로 했던 곳에 가지 못하게 되자 조금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때마침 빌딩 공사장에서 사건이 터졌고 저도 바쁘게 현장으로 가는 길이라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불이 나게 빌딩 건설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영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돌잔치지? 지금 가고 있어. 아마 한 5분 후면 도착할 거야. 조심히 잘 다녀와. 오빠, 괜찮으면 오늘 돌잔치 올래? 영아가 넌지시 묻더군요. 물론 기뻤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곳에 용기 내 가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않았습니다. 지금 급하게 일이 있어서 현장에 가고 있어.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부모님은 다음에 뵙자. 돌잔치엔 한사코 오지 못하게 말리던 영아가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오라고 한 걸까? 그녀도 나처럼 용기를 낸 건가?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수습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겠다. 김 과장, 여기 나 대신 정리 좀 해줘. 어느 정도 일도 수습했겠다. 영아도 용기를 내주었겠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고 돌잔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멀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산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돌잔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녀를 생각하니 더 용기가 생기더군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런 수모쯤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에 심장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꼭 승낙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하리라 다짐하며 돌잔치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있더군요. 저는 돌을 맞이한 영아의 조카에게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젊은 남자의 아이 부모는 당황해하더군요. 누구세요? 그리 물어보는 부모를 향해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빌겠습니다.
라며 미리 준비한 금 한 냥을 건넸습니다. 저는 곧바로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영화는 화장실에 갔는지 없고 부모님이 계신 테이블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영화의 부모님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염치 불구하고 한 번 더 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몰세례쯤 각오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우리 예비사위 일이 바빠 못 온다더니 세상에 이렇게 또 와줬어? 갑자기 아버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군요. 어머 세상에, 어쩜 꿈이니까 더 멋지다.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이네. 어머니까지 저를 무척 반기시더군요. 급기야, 여기 우리 예비사위 잘생겼지? 라며 친인척에게 저를 소개까지 하시더군요. 밥은? 아이고, 손 까칠한 거 봐. 얼른 와서 식사부터 하게. 아,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환대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더군요. 영화가 잘 말해줘 마음이 풀리셨나 싶기도 하고요. 자리에 영화는 없더군요. 여쭤보니 사촌과 잠깐 이야기하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도 기다릴 겸 자리에 앉아서 음료수 컵을 드는데 제가 무척 긴장했던 모양인지 옷에 음료수를 모조리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우선 닦아! 하며 아버님이 주신 티슈로 급히 음료를 닦는데 역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숨도 돌릴 겸 마음도 재정비할 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긴 복도가 이어져 있더군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귀에 익은 젊은 여자 2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은 분명 사랑하는 영화의 목소리였는데 한 명의 목소리는 언뜻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짧게라도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영화의 친구인 것 같은데 이 꼴을 보이는 것이 좀 창피했거든요. 어째야 하나 허둥대고 있는데 귀에 익은 여자가 묻더군요. 그래서? 그러자 영화의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그래서긴 뭘 그래서야, 미치겠어. 뭐가 미치겠다는 거야? 여자가 영화에게 묻더군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영화가 왜 미치겠다고 하는 건지, 혹시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영화가 상처받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게 차마 말하지 못한 영화의 속마음이 있진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몸을 벽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이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말을 하라고 이영아. 정민이? 아, 저는 이름을 듣고야 귀에 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생각났습니다. 딱히 친하지도 않았고 대화할 기회가 적어 언뜻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음성의 주인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신정민. 거래처 여직원이었고 영화를 처음 만났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고? 이상했습니다. 분명 그녀는 그 술자리에서 제가 모르는 누구의 지인이라면 참석했다고 설명했었거든요. 의아한 마음에 두 사람의 대화를 집중하고 있는데 영화에 찢어지는 음성이 고막을 찔러왔습니다. 늘 차분한 어투의 그녀에게선 처음 들어보는 억양에 놀란 제게 그녀가 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신정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김한철 그 사람 유명한 건축회사 대표라며. 강남의 아파트는 물론이고 건물 2채 빌딩까지 올리고 있는 부동산 부자라며. 그녀가 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것도 거래처 직원 신정민에게 들어서?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데 신정민이 억울하다는 듯 되받아치더군요. 그래 맞아. 근데 왜? 그래서 둘이 잘 사귀잖아. 결혼도 한다면서. 다 망했어. 영화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다 망했다는 듯이요.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흔들리는 정신을 다잡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 남자 돈 보고 접근하는 거 질색이라고 해서 엄청 조신한 척 검소한 척 있는 내숭 없는 내숭 다 떨었다고. 그 냄새나는 고물차 얼마나 질색인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몸이 달달 떨리는 그놈의 차 타면서 내가 어떻게 견뎠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녀의 모든 것은 철저한 연기였던 겁니다. 정감이 느껴져서 좋다던 제 차는 냄새나고 달달 떨리는 고물차였고, 제가 사랑했던 그녀의 모습은 모두 내 돈을 보고 꾸며낸 거짓이었던 겁니다. 야, 너 한참 잘못 짚었어. 그 사람 막노동한대. 에? 신흥부자 김한철이? 아,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집에 인사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 막노동한다고. 건설회사 직원도 아니고 뭐 막노동? 내가 그런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 나 어젯밤에 둘 사이 반대하는 부모님한테 한철 씨 완전 부자라고 다 말해놨단 말이야. 이제 어떡하냐고. 야, 그거 김 대표님이 일부러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너한테도 그냥 건설회사 다닌다고 했다면서. 아,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였더라고요. 누가 뒤통수를 벽돌로 3개 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저런 여자 손에 1년을 넘게 노란하고 그 수모를 겪고도 다시 한번 허락 맡아보겠다고 이 자리까지 용기 내서 왔다니. 정말 현타가 밀려오더군요. 저는 하물며 소금을 등짝에 맞으면서도 나름 버틸만 했거든요. 저 여자만 날 믿어준다고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제가 정말 너무 싫어지더군요. 또 이렇게 여자에게 당하다니. 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바랬던 것뿐인데 나 같은 고아는 그런 작은 평범함도 바라면 안 되는 건가. 허탈해하는 제 귀에 또다시 들려온 대화 끝. 그녀의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지. 철석같이 대표라고 믿고 또 믿으면서 참았는데 내가 비싼 돈 주고 사람을 좀 붙였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막노동하는 한철 씨 사진을 찍어왔더라고. 그걸 지금 받았어. 지금? 어, 핸드폰으로 보냈는데 자 이거 봐. 여기 안전모 쓰고 회색 옷 입고 안전화 신고 더러운 먼지 뒤집어 쓰고 삽질하는 사람 한철 씨 맞잖아. 저는 허탈함에 코웃음을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맞았거든요. 오늘 돌잔치에 오기 전 분명 빌딩 건축 현장에 들렀으니까요. 때마침 그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아마 영화가 보낸 사람의 카메라에 찍혔고 그대로 전송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면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이젠 화도 나지 않더군요. 그냥 이걸 어떻게 엿먹여줄까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씨, 나 어떡해. 사촌들한테 나 부자랑 결혼한다고 다 자랑해놨는데 나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이게 다 거짓 정보 흘린 신정민 너 때문이야. 그럴 리 없어, 영아야. 이 사진 속 남자 김한철 대표 맞아? 뭐? 영아의 놀란 소리와 함께 저는 젖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민 씨? 제 인사소리에 화들짝 놀란 신정민의 눈이 커지더군요. 안녕하세요, 김한철 대표님. 신정민이 말을 더듬자 곧장 영아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눈빛은 엄청나게 냉정했을 겁니다. 제가 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온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제게 가까워지는 저를 확인한 영아가 화들짝 놀라 걸음을 물리더군요. 오빠. 그래 맞아, 김한철. 막노동하는 김한철도 나고 부동산 신흥 부자이자 건설회사 대표 김한철도 나야. 그리 말한 제가 비리게 웃자 영아의 눈썹 사이가 좁아지더군요. 커다란 눈동자를 돌돌 굴리며 함께 머리를 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 준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어 영화의 눈앞에 디밀었죠. 때마침 비친 할로겐 조명을 받아 유난히 영롱하게 빛나는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에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보았죠.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환희와 기쁨과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탐욕스런 표정을요. 영화가 떨리는 손을 반지로 내미는데 헛구역질이 올라올 것처럼 역겹고 더럽더군요. 저는 거침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 같은 쓰레기한텐 안 어울리겠지? 오빠, 그게 무슨... 영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케이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네 역겨운 부모한테 똑똑히 전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여튼 정말 다행이다. 허탈한 웃음이 눈물처럼 흐르더군요. 결혼 전에 네가 이런 여자라는 걸 알아서. 그게 아니야. 저를 잡아오는 영화의 손을 모질게 뿌리쳤습니다.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흘러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집어삼키며 애써 당당한 척 걸어 건물을 나왔습니다. 저는 제 오래된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엉엉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 없는 서름은 물론이고 제가 꿈꾸던 행복이 한 번에 무너지던 제겐 정말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죠. 엄마의 손에 보육원에 버려질 때보다 더 큰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영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돈을 벌지 말걸. 성공하지 않았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줄 사람과 평온한 가족이 되어 평생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누군가에게 티내지 않았지만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걸어오는 전화를 매정하게 끊기를 수십 번. 오빠, 다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이젠 집 앞에까지 와서 빌더군요. 오빠, 나 사랑하지? 부모님한텐 아무것도 말 안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그녀를 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노골적으로 돈을 바라고 다가왔던 여자들과 헤어졌을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감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건실의 아이콘, 정직한 성공의 아이콘 김한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꿋꿋이 이겨냈고 결국 제 빌딩은 서울의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자리에 떡하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상가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분양 쪽까지 제가 신경 쓸 생각은 없어 전문 분양팀의 모든 일을 이임하고 가끔 현장에 나가 상황을 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입지와 상권이 보장된 제 건물의 분양은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줄을 서서 들어오길 원했죠. 상가는 빠르게 마감이 되고 빌딩의 분양과 입주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그중 가장 목 좋은 곳은 제가 몇 개 빼놨습니다. 저도 소소하게 장사를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루하루가 너무도 바빴습니다. 이 빌딩이 무슨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지 정말 일복이 터지는 나날이 계속되었거든요. 설계는 물론이고 건설까지 일이 쇄도했고 제가 가진 주식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물론 건물 가격은 말할 것도 없이 치솟더군요. 저는 버는 만큼 많은 금액을 보육원에 기부했고 건물 임대료를 대폭 낮춰주며 좋은 건물주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건물주님이라는 줄임말인 주님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신흥부자라는 말이 거부감 없이 다가올 때쯤 부동산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 상가 비워놓지 말고 임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장님? 제가 비워놓은 상가를 임대하라는 간곡한 권유 전화였습니다. 사실 딱히 임대료가 아쉬운 것도 아니었고 그곳에 커피숍을 하나 차리려고 준비 중이었던 참이었습니다. 그걸 부동산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요. 갑자기 임대라뇨?
제가 의아해 묻자. 그게 사실은 사정이 좀 딱한 분들이 계셔서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퇴직금에다가 딸이 모아둔 돈, 집까지 담보받아 가게를 준비하던 중년의 부부가 거액의 권리금을 포함한 부동산 계약 사기를 맞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이곳저곳 부동산을 전전하며 장사할 곳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하도 거짓골에 사정이 딱하길래 혹시나 하고 제게 전화해봤다는 거였죠. 건물주님께서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요.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면서 우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 사연을 들어보니 마음이 짠하더군요. 요즘 부동산 전세 사기가 판을 친다고 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니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제가 힘든 시절도 생각이 났고요. 그럼 일단 한번 만나봅시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지금 비어있는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잡히고 날짜와 시간을 맞춰 부동산에 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여는데 어라? 익숙한 얼굴이 셋이나 보이더군요. 물론 제가 봤을 때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을 한 3명이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영아와 영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정말 우습지 않나요? 복수하겠다고 그리 다짐했지만 정말 이렇게 복수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아의 부모님도 단번에 절 알아보고는 피골이 상접한 몸을 일으키더군요. 아니, 자네가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 영아의 반응은 더 격했죠. 오빠! 하며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누가 보면 이상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인 줄 착각했을 겁니다. 아니, 건물주인 거 아시는 사이십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서 묻자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건지 영아와 영아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알던 사이죠. 제가 이 건물 짓고 있을 때 잠깐 알았던 사이니까요. 그리고 앞에선 그들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뿌려주신 소금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리 말하자 3사람의 얼굴이 곧바로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놀란 얼굴로 영아의 아버지가 물어오더군요. 설마 자네가 이 건물의 건물주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 끝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하며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건물 짓고 있다고. 그때 제가 이 건물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영아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이 차례로 울상이 되더군요. 아차 싶었겠죠. 자신이 놓친 사익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상황 파악을 마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릎이 바닥으로 꼬라박히더군요. 한 번만 도와주게, 어?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사실 난 그때 자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 막노동한다는 소리에 속이 상해서 한 소리였지 정말 진심은 아니었다네. 그래서 돌잔치 때도 환영하지 않았나.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돌잔치 때 날 환영한 건 영아가 내가 부자라고 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제가 픽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자 이젠 제 바지단을 잡고 매달리더군요. 우리 집 한 번만 살려주게. 제발, 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시간만큼 되돌릴 수 없는 건 이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자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영아가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오빠, 제발 우리 집 한 번만 살려줘. 어? 그때 그거 다 오해야. 정민이 그 기집애가 중간에서 날 이간질한 거야. 오빠랑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샘나서 그런 거라고. 가증스럽게 그지없는 변명에 저는 정말 환멸이 들었습니다. 이미 신정민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영아가 사촌관계인 신정민에게 제 정보를 미리 빼내 그 자리에 일부러 참석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제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셋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짜증이 확 밀려오더군요. 이거 좀 놓고 말씀하시죠. 발을 확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얼른 무릎을 물린 세 사람이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손을 모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정말 주님에게 기도라도 하듯이 말이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와주게. 우리 이 가게 못 얻으면 이 주위에 길에 나 앉아야 해. 우리 영화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응? 네, 진심으로 그러고 싶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그녀의 실체를 알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럴 일 없습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꺼내는 겁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용서해줘. 돈 앞에서 이리도 비굴할 일일까요? 고아로 자라 그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전 한 번도 돈 앞에서 이 정도로 비굴한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저에게 거렁뱅이라고 쏘아붙이던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꼴은 정말 거지가 따로 없더군요. 제 등에 소금을 뿌리고 거지라고 막말을 내뱉고 고아라고 무시하던 고제사의 부모님은 어디 가고 비굴한 중년의 남녀가 제게 삶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편으론 씁쓸하더군요. 부동산 사장님 보는 눈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비굴한 모습에 제 기분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보는 눈도 있는데 일어나시죠. 그리 말하고 소파에 몸을 앉혔습니다. 그러자 죄인처럼 일어난 그들이 저를 따라 쪼르르 걸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더군요. 그래서 지금 있는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500 정도 가능하네. 500이라니. 보증금이 아니라 제가 가진 상가의 한 달 임대료가 조금 넘는 적은 금액에 저는 코웃음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딱 2년. 보증금 500에 월 150만 원에 상가 임대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말만 하게? 자꾸 친한 척 해오는 반말이 거슬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반말 거슬리니 하지 말아주시고요. 이 건물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를 모두 도맡아 하는 조건입니다. 화장실 청소? 세 사람의 얼굴엔 싫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싫으면 마시고요. 제가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제 옷깃을 붙잡더군요. 싫긴요. 암요. 저희가 어련히 해야죠. 네.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지금 그 세 사람은 제 건물 1층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의 주님이 되었고요. 그렇게 당하고도 제가 왜 그들을 도와주었냐고요? 그건 바로 아이고 이제 주님 나오셨어요? 굽신대며 고개를 조아리는 그들을 보기 위해서였죠. 간간히 들리는 소문은 저에게 한 악행이 소문나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선행을 베푼 착한 건물주가 되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좀 쑥스럽지만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편의점에서 통신살인을 받지 않는다고 혼내는 여자고요. 제게 직업을 묻길래 막노동한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남자는 그런 험한 일 하는 거 아니라고 돈은 내가 충분히 버니까 넌 집에서 살림이나 곱게 하라고 한 멋진 여자랍니다. 제가 자기를 속인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며 헤어지자고 하는 걸 간신히 빌고 빌어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뱃속에 예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힘든 일을 잘 견디고 나니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고 이렇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 그것에 잡아먹히면 또 혼자 되는 외로움이 두려워 많이 보이는 진실을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도 완전히 행복해졌으니 더 이상은 외로움 따위에 잡아먹혀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들만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제 인생을 이 사연을 들은 많은 분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